여러분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불과 1, 2년 전 대한민국 거리는 온통 이 설탕꽃이 천지였습니다. 1년에 1,300곳 넘는 탕후루 가게가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 중심에 있던 달콤한가 탕후루 프랜차이즈를 본격 시작한 지 2년 만에 매장 수 1000% 폭증, 전국 500호점을 돌파. 하지만 2026년 오늘 전국을 뒤덮었던 그 매장은 이제 두 자릿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잠시 또 다른 디저트 열풍이 채우는 듯 보였는데요. 최근 화제가 됐던 두쫑쿠처럼 말입니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선 탕후루 신드롬의 전 과정을 팩트로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 시작에는 정철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달콤나라 앨리스의 수장, 한때 대한민국 탕후루 붐의 중심에 섰던 남자인데요. 겉보기엔 화려한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실패를 반복해온 도전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20대 시절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처절하게 뛰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세계 과자 할인점, 마카롱 가게까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밤에는 장사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철훈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죠. 다음 선택을 위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던 2017년 마카롱 사업을 하던 그는 우연히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탕후루를 목격하는데요. 당시의 탕후루는 지금처럼 세련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위생은 엉망이었고 설탕 코팅은 지나치게 두꺼워 입천장이 까지기 일쑤였죠. 대부분의 사람은 지저분하네 하고 지나쳤을 그 장면에서 정 대표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다. 방식이 문제다. 위생과 맛만 잡으면 이건 분명히 된다. 그는 즉시 김소양 대표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갑니다. 기간은 무려 1년 6개월, 단순히 설탕을 입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시럽의 성질을 파악해 가장 얇으면서도 씹는 순간 와작 소리가 나는 최적의 코팅을 찾아냅니다. 과일의 과즙과 설탕의 단맛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그 균형점.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아낸 것이죠. 그렇게 울산 온천장의 한 작은 가게에서 1호점이 문을 여는데요.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들 탕후루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왕가 탕후루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2019년 초 1호점을 낸 뒤 2020년까지 매장을 16개로 늘렸지만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멈춰서야 했죠. 그리고 2020년부터 2022 연초까지 왕가 탕후루는 가맹 사업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역별 매출 데이터를 촘촘하게 쌓기 시작했는데요. 비대면 시대가 이어지며 탕후루는 배달 메뉴로 확장됐고요. 그리고 그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산 본사에서 서울까지 오가며 현장을 직접 지휘한 정 대표의 집념은 빠르게 성과로 이어졌죠. 2023년 2월 40개였던 매장은 불과 7개월 만에 420개로 늘어났고 연말에는 500호점을 돌파합니다. 불과 2년 남짓 만에 매장 수가 10배 넘게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게 수만 늘린 것이 아니었죠. 마케팅에서 정확히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때는 숏폼과 ASMR의 시대. 탕후루는 맛으로 먹기 전에 소리와 눈으로 먼저 소비되는 간식이었습니다. 얇은 설탕 코팅이 깨질 때 나는 와작 하는 소리는 15초짜리 숏폼 영상에 최적화된 말 그대로 도파민 치트키였죠. 유튜브와 틱톡을 통해 탕후루를 씹는 소리가 유행처럼 번지자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기 위해 가게 앞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고요. 왕가 탕후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그 시절 우리가 함께 소비하고 공유하던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됐습니다. 이 흐름에 불을 붙인 건 셀럽 마케팅이었는데요. 2024년 1월에는 대세 아이돌 스테이시를 모델로 영입하며 MZ세대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소자본 창업을 고민하던 청년과 은퇴자들 사이에서 왕가탕후루는 가장 뜨거운 이름으로 떠올랐습니다. 정 대표는 자체 시공팀을 운영해 창업 비용 부담을 낮추고 대출 연계 지원까지 더하며 확장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불꽃놀이의 뒤편에선 냉혹한 자본의 원리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돈 냄새를 맡은 후발주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이었습니다. 소위 미투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마치 최근 또 다른 디저트 열풍 때 카페는 물론이고 다양한 업종에서 같은 메뉴를 앞다퉈 판매하던 풍경과 닮아 있었는데요. 탕후루 가게 옆에 또 다른 탕후루 가게가 들어섰죠. 일부 지역에선 오이 탕후루나 탕후루 오마카세 같은 과도한 변형 상품까지 등장했고요. 시장은 빠르게 피로해졌고 하나였던 파이는 순식간에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1등 브랜드였던
달콤한 가탕후루조차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 많던 점주들은 장사가 잘 될 때도 불안해했고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먼저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약 5,127만 원이었습니다. 3,000원짜리 탕후루를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 570개 정도를 파는 수준인데요. 이 시기엔 점주가 직접 매장에 나와 일할 경우 월 1,000만 원 후반에서 1,200만 원 안팎의 순수익이 났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할만하다는 말이 나오기 충분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2024년 유행이 꺾이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월 매출이 1,367만 원 안팎으로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 150만 원, 인건비 350만 원대, 매출의 5% 로열티와 각종 공과 비용은 그대로 나가죠. 이런 구조에선 매출 1,367만 원 기준으로도 월 136만 원 안팎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과 설탕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비 비중이 35% 수준까지 올라가면 수익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381곳이 넘는 탕후루 매장이 문을 닫았죠. 한때 530개에 달하던 달콤한 가탕후루 매장 역시 80개 안팎 수준까지 줄었다는 집계와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장사는 매출이 아니라 수익으로 하는 것. 이 평범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인지 이 숫자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점주들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진 곳. 바로 본사의 성적표인데요. 2023년 본사는 매출 862억 원, 영업이익 197억 원. 하지만 이 영광은 딱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024년 매출은 256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8억 원, 순식간에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죠. 매장과 매출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이 시점, 설상가상으로 사회적 비난의 화살까지 본사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2023년 10월 정 대표는 이른바 탕후루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하게 됩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탕후루를 청소년 비만과 당뇨의 주범처럼 지목했고요. 위생 적발 논란까지 겹치며 브랜드 이미지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선택은 여기서도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는 국감장에 직접 나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탕후루 한 꼬치의 당 함량은 딸기 기준 9.9g, 귤에 14g 안팎으로 40g이 넘는 탄산음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비난에 고개만 숙이는 대신 그는 숫자로 맞섰습니다. 동시에 개선책도 내놓는데요. CJ제일제당과 협력해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강하고 당 흡수를 낮춘 저당 레시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죠. 위생 논란이 불거지자 매장에 초음파 세척기도 도입했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했고요. 경쟁 업체의 레시피 도용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반박 영상까지 올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누군가는 그의 이런 행보를 독하다고 평가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브랜드는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2024년 제로슈가 탕후루의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건강 트렌드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2026년 오늘의 시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탕후루 광풍은 분명 한 차례 지나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 대표는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다음 시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글로벌 진출과 디저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문을 연 해외 1호점, 오픈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탕후루 열풍이 이제는 아세안 시장으로 옮겨간 순간이었죠. 그는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로 매장을 추가 확대하고요. 국내에서의 축소보다 해외에서의 확장을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죠. 한편 국내 매장 역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크림브릴레와 판나코타 푸딩을 포함해 30여 종의 신메뉴를 도입하며 K-디저트 편집숍으로 리뉴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탕 무첨가 라인업을 강화하고 매장 인테리어 역시 젊은 감각으로 바꿨죠.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충성도 높은 디저트 마니아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메뉴 확장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달콤한 가탕후루의 지난 여정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유행을 만들고 그 유행이 끝난 뒤 어떤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집념이 만든 아이디어는 전국을 휩쓸었고요. 자본과 경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반짝하고 사라진 유행이라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유행이 끝난 뒤 이 브랜드는 어떻게 살아남으려 했는가? 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준한 확신이 있다면 유행을 넘어 지속될 수 있다. 과연 왕가 탕후루는 한철 장사의 사례로 남을까요? 아니면 유행의 파도를 통과한 또 하나의 생존 사례로 기록될까요? 그리고 최근 또 하나의 디저트 열풍 두쫑쿠 이야기. 그 구조는 탕후루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돈이 되는 비즈니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